1억을 1년 10개월 만에 156억으로 불린 투자업계의 전설. 워런 버핏, 피터 린치와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선정된 영원한 펀드 매니저 강방천.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지은 이는 강방천 회장님이고 펴낸 곳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30년 투자 인생과 함께 좀 더 깊고 정교해진 강방천식 투자 철학과 투자 원칙에 대해 풀어놓았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강방천 회장님은 자신만의 창과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 창과 방패란 곧 투자자의 명료한 관점이다라고 말합니다. 노련한 투자가인 강방천 회장님은 자신이 찾은 관점의 도구들을 보물상자에서 보물을 꺼내듯 하나씩 나열하며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할 부분은 2부인데요. 제대로 꿰차기만 해도 큰 쓸모가 있는 강방천의 11개의 관점입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1.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 2. 고객이 늘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 3. 내 삶을 지탱하고 깨우는 기업. 4.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 5. 누적적 수요를 쌓아가는 기업. 6.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7.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 8. 소유의 소비에서 경험의 소비로 이동을 만드는 기업. 9. 늘어나는 인구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 10. 멋진 자회사를 보석처럼 품고 있는 기업. 11. 유능한 리더가 있는 기업. 이렇게 11의 관점으로 투자를 결정해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 책을 읽다 보면 KPR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건 강방천 회장님께서 기존 PER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직접 만드신 개념으로 기업의 미래 주가를 계산할 때 이익의 몇 배를 프리미엄으로 줄 것인가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특히 이익의 질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이익의 지속성. 둘째, 이익의 변동성. 셋째, 이익의 확장 가능성. 넷째, 이익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저도 어설프게 알고 있던 주가의 멀티플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네요. 역시 투자의 대가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강방천, 현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CIO. IMF 속에서도 지속적인 가치 투자를 실천하며 종잣돈 1억을 1년 10개월 만에 156억으로 불린 투자 사례는 업계의 전설로 남았다. 1999년 39세 젊은 나이에 에셋플러스 투자자문을 설립하며 쟁쟁한 자산운용사를 제치고 당시 국민연금 위탁자산의 탁월한 운용 성과로 2005년과 2006년 2회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8년 7월 7일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물려줄 100년 펀드를 목표로 업계 최초로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을 출범했다. 13년이 지난 지금 운용 중인 글로벌, 코리아, 차이나 리치투게더 펀드는 세계 모두 동일 유형 대비 수익률 상위 1%를 기록하고 있다. 본문. 나는 이런 기업을 좋아한다. 내가 어떤 관점에서 좋아하는 주식을 선택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미리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내가 예로 든 주식들보다 나의 관점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 이 파트의 11개 소제목 하나하나는 내가 평생 간직해온 소중한 보석들이다. 물론 나만의 보석 상자 안에는 여전히 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꼭 나눠주고 싶은 보석만 골랐다. 그러니 이 소제목들을 몇 번이고 곱씹어보면 좋은 종목을 고르는 눈이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11개의 관점을 얘기하면서 나는 우선 이유를 설명하겠다. 누구나 공감할 상식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그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 한두 개의 기업을 들면서 내가 주목하는 핵심 가치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겠다. 기업 하나하나를 놓고도 할 얘기는 많으나 주식 자체에 대한 설명이 많아지면 관점이 흐려질까 염려된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길 바란다. 자, 이제 나와 함께 관점이라는 배를 타고
좋은 주식을 낚는 바다로 나가보자. 첫째,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 나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기업을 좋아한다. 이곳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없으면 삶이 불편한 기업. 한마디로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이다. 없으면 삶이 불편해지는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보라.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스마트폰일 것이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켜서는 무엇을 볼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눈을 사로잡는 기업을 찾아보라. 나는 그 대표적인 예로 애플을 들고 싶다. 애플은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이다.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에는 내가 중요시하는 KPR, 이익의 질 중에서 이익의 변동성과 예측성, 그리고 지속성에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전략적 구도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전환 비용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을 한번 만나면 헤어지기 힘들다. 애플이 구축해놓은 생태계 때문이다. 애플은 고객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하길 바란다. 바로 우리 삶을 촘촘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애플 라이프 스타일이다. 당신의 삶이 애플 라이프 스타일에 어떻게 지배되고 있을지 다음과 같이 상상해보자. 당신은 어린 딸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아이폰으로 촬영한다. 촬영한 영상은 더 크게 보기 위해 에어드롭으로 맥북에 옮겨진다. 옮겨진 영상을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하는 동안 당신은 귀에 에어팟을 꽂고 있다. 아이패드에 그려놨던 그림을 편집 영상 위에 올린 당신은 즐거워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조깅을 하는 동안 애플워치는 당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 아이폰으로 정보를 전송해준다. 이처럼 애플 생태계에 한번 발을 들이면 떠나기가 어렵다. 휴대전화를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생태계를 지배하는 서비스 회사로의 변신 때문이다. 이런 변신은 전환 비용을 높이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애플의 변신이 주목받는 이유다. 나는 이렇게 고객이 떠나기 힘든 기업을 좋아한다. 한국의 제조 기업들도 애플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우리 삶을 지배할 멋진 기업들이 나오길 바란다. 둘째, 고객이 늘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 고객이 늘어날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을 찾아라. 고객 유입이 많은 기업의 주주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유튜브, 쿠팡,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다. 회원이 50만 명인 사이트의 회원은 500만 명이 모인 사이트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쪽으로 옮겨간다. 모바일 플랫폼 소비자들은 가입자가 바글바글하고 서비스가 뛰어난 기업을 찾기 마련이다. 그런데 헬스클럽이라면 어떨까? 회원이 늘어나서 사장이 기뻐하는 순간 헬스장은 썰렁해지기 시작한다. 회원님, 왜 안 나오시나요?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러닝머신 한번 타려면 오래 기다려야 해서 싫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골프장 역시 회원이 늘어나면 외면당한다. 그러나 유튜브, 카카오 같은 모바일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 고객이 늘면 고객들이 좋아한다. 유튜브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유튜브라는 기업을 살펴볼 때 KPR, 즉 이익의 질 중 확장성을 주목한다. 확장성의 핵심 작동 원리는 메칼프 법칙이다. 만약 고객이 느는 것을 고객들이 싫어한다면 이 법칙은 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객이 늘수록 고객이 좋아하고 게다가 느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라면 그런 기업은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유튜브를 살펴보도록 하자. 전 세계 인구가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하루에 10억 시간 이상이라 한다. 요즘은 검색도 유튜브로 먼저 해서 검색 엔진으로도 구글 다음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튜브 생태계를 수많은 유저들이 헤엄쳐 다닌다. 이들이 많아질수록 콘텐츠 양은 증가하고 시청자들을 계속 불러 모은다. 양뿐만 아니라 질도 좋아진다. 재미없거나 시시하면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잘만 하면 큰 돈도 벌 수 있다. 유튜브는 고객이 늘수록 고객들이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유튜브를 보면서 나는 스노볼 효과를 절실히 체감한다. 확장성을 이끄는 강력한 효과다.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듣는다고 해보자. 듣다 보면 다른 가수들의 노래까지 듣게 되고 이렇게 트로트의 바다에서 헤엄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난다. 5분 보려고 들어간 유튜브에서 1시간 이상을 쓰게 된다. 이렇게 체류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본 검색 DB가 나도 모르게 쌓여 유튜브는 내가 좋아할 콘텐츠를 콕 집어 보여준다. 그런데 광고가 자꾸 거슬린다. 이럴 땐 귀찮게 광고 시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미엄 구독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 달에 1만 원만 내면
광고 없이 편하게 동영상을 즐길 수 있다. 사용자에겐 1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유튜브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처럼 고객이 늘고 DB가 쌓이니 수익 모델의 확장 가능성은 기대 그 이상이다. 게다가 검색 엔진으로까지 성장하면서 확장 가능성은 더욱 크게 열리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쇼핑, 튜토리얼 등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 나는 이처럼 고객이 늘수록 고객들이 좋아하는 기업을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확장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을 주목한다. 무한대에 가까운 네트워킹 효과로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하는 기업들과 함께하길 바란다. 셋째, 내 삶을 지탱하고 깨우는 기업. 나는 내 삶을 지탱하고 깨우는 기업을 좋아한다. 내 삶을 지탱한다는 건 내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거나 없으면 불편하다는 의미다.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 생각해보자. 만약 집 주변에 있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없어졌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힘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쇼핑 회사가 없다고 해보자. 마찬가지로 힘들어진다. 이처럼 나의 삶을 지탱하고 더 편리한 삶으로 깨워주는 기업을 나는 좋아한다. 우리 삶 속에서 늘 만나는 기업이다. 좋은 사례로 쿠팡을 들고 싶다. 쿠팡은 내가 중요시하는 이익과 이익의 질 모두를 잡은 대표적인 사례다. 나는 특히 KPER, 이익의 질 중 확장성에 주목한다. 쿠팡의 제품과 서비스의 확장은 독보적이다. 쿠팡은 가공품 위주의 판매로 시작했지만 물류 인프라와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덕분에 신선식품 시장으로 빠르게 침투해갔다. 이젠 쿠팡에 없는 물건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최근 1, 2년 전부터는 음식 배달 플랫폼과 OTT로 영토를 더욱 넓히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본업이 단단하게 안정화되면 이익도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영토도 잘 확장하고 있어 이익의 질에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쿠팡이 우리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 보자. 밤늦게까지 과음을 하고 귀가한 비는 내일 아침 시원한 조개국으로 해장을 하고 싶어 쿠팡 앱으로 싱싱한 조개 한 팩과 약간의 채소를 주문한다. 다음날 아침 일찍 현관문을 여니 로켓프레시로 주문한 상품이 도착해 있다. 아내는 이 재료로 아침을 준비해준다. 저녁 퇴근길에는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해 쿠팡이츠로 치킨을 배달시켰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치킨이 와 있다. 비는 쿠팡 플레이에 접속해 가족들과 치킨을 먹으며 영화를 감상한다. 영화는 공짜다. 아내가 가입한 로켓 멤버십 계정이면 가족 4명이 쿠팡 플레이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업을 좋아한다. 쿠팡처럼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삶에 차근차근 그리고 깊숙이 들어오는 기업을 찾아 오래 함께하길 바란다. 넷째,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 나는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을 좋아한다. 내가 보는 1등 기업은 극심한 불황에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기업이다.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사라진 기업들의 몫까지 다 차지할 수 있다. 1등 기업의 기준은 시가총액, 매출액 규모, 이익 규모, 시장 점유율 등 다양하고 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극심한 불황일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바로 강한 원가 경쟁력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가격 경쟁력이다. 불황에는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 힘들다. 원가가 낮으면 가격을 내릴 수 있다. 극심한 불황에도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한다면 그 기업은 생존할 수 있다. 아마존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아마존은 KPER, 즉 이익의 질 중 지속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불황에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아마존 효과라는 말이 있다. 최저가 판매를 무기로 유통시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효과를 말한다. 이는 가격 경쟁력에서는 아마존을 이길 기업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마존을 처음 알게 된 건 아들 때문이었다. 지금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다. 유학생활 중 방학을 맞아 집에 온 아들이 아빠, 요즘 미국에서는 이렇게 쇼핑하는데 정말 신기하고 편리해요. 가격까지 엄청 싸요라며 흥분했던 기업이 아마존이다. 아들이 처음 아마존을 만나게 된 건 저렴해서였다. 나는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용돈을 많이 주지 않았다. 아끼면서 규모 있게 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였다. 내가 용돈을 조금만 주다 보니 아들은 이왕이면 싸게 파는 곳을 찾다가 아마존을 알게 됐다. 콜라를 좋아하는 아들은 집에 오는 길에 근처 편의점에서 코카콜라를 사곤 했다. 그렇게 두세 캔씩 사는데 캔 하나에 $2나 해서 부담이 컸다. 좀 싸게 살 방법을 찾다 보니 아마존이 눈에 띄었다 한다.
당시 아마존에서 20캔들이 박스로 산 코카콜라가 1캔당 97센트였으니 편의점의 반값이었다. 반값에 팔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 불황 끝에 더 큰 가치를 잉태할 기업이기 때문이다. 내 고향은 전남 신안에 있는 암태도라는 섬이다. 해마다 강한 태풍이 와서 그 위력을 잘 안다. 강한 태풍이 지나고 나면 약한 나무는 여지없이 뽑혀나간다. 반면에 강한 나무는 살아남는다. 기업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불황은 1등과 꼴등을 분별해준다. 그래서 나는 극심한 불황에도 이길 1등 기업을 좋아한다. 다섯째, 누적적 수요를 쌓아가는 기업. 나는 누적적 수요를 쌓아가는 기업을 좋아한다. 수요가 계속 쌓여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수요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늘어나는 수요와 줄어드는 수요, 반복적인 수요와 단속적인 수요, 사라지는 수요와 쌓여가는 수요 등이다. 당연히 늘어나는 수요와 반복적인 수요, 그리고 쌓여가는 수요가 좋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나는 쌓여가는 수요를 택하겠다. 매출이 1원 이상만 돼도 누적적 수요는 매출을 계속해서 늘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으로 현대모비스를 들고 싶다. 누적적 수요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속성에 큰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KPER, 이익의 질 중 지속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현대모비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현대모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누적적 매출을 근거로 한다. AS 사업부가 핵심 역할을 한다. 현대모비스의 AS 사업부 매출은 어떻게 계산될까? 이론적으로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누적적 판매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동일한 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현대모비스 이익의 지속성이 더 높고 변동성이 낮다. 그러므로 현대자동차에 비해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현대자동차의 연간 판매량이 100만 대라 하자. 10년 동안 매년 100만 대를 판매해 왔다면 부품 AS를 담당하는 현대모비스의 누적 부품 서비스 대상 차량은 1000만 대가 된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자연 감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악화돼 현대자동차 생산 대수가 반으로 줄어서 50만 대가 됐다 하자. 현대자동차는 매출이 반토막이 나지만 현대모비스의 누적 수요는 오히려 50만 대나 늘었다. 이처럼 같은 그룹 내의 기업이고 같은 업종에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에 따라 부여받을 프리미엄은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또 다른 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누적적 수요가 쌓이는 기업을 좋아한다. 이처럼 누적적 수요가 쌓이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익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원천이고 불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여섯째,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나는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을 좋아한다. 부자가 되면 남들이 갖기 어려운 최고의 것을 갖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도 원한다. 즉 특별하고 남다른 소유와 경험의 소비를 원한다. 소비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좋겠다. 그 소유의 소비 끝단에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있다. 소비가 늘면 늘수록 좋아지는 산업이 있다. 예를 들면 루이비통백, 샤넬백, 에르메스백 같은 고가 제품이다. 이 가방들 아래엔 많은 브랜드들이 있다. 그 가방들이 잘 팔린다면 샤넬 주주들은 좋아할까? 당연히 좋아해도 된다. 조금 있으면 우리 물건을 사겠구나. 조만간 내 고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축제를 준비하면 된다. 자동차라면 벤츠,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소득의 끝단을 장악하는 기업이라고 할 만하다. 벤츠 아래 등급의 차들이 많이 팔릴 때 벤츠 주주는 즐겁다. 곧 우리 자동차가 잘 팔리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넘볼 수 없는 브랜드 파워로 경쟁을 즐기는 기업, 소비의 끝단을 차지하는 기업이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다. 이처럼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 회사들이다. 그런데 이들 명품 회사 모두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 공통점은 이들의 목표는 모두 소비의 끝단을 차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그 끝단을 차지하는 전략들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기업을 KPER로 분석할 때 각각 다른 이익의 질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서 LVMH는 인수합병과 새로운 침투 전략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왔다. 1987년 세린느 인수를 시작으로 60개가 넘는 명품 회사들을 인수했다. 최근에는 중고 명품 시장 유통까지 진출한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LVMH는 이익의 확장성이라는 가치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경쟁사인 샤넬이나 에르메스는 그 대칭점에 있는 전략을 구사한다. LVMH처럼 적극적인 인수합병 대신에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격 고수 정책은 물론이고 매장도 확장하지 않는다. 희소성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마니아층도 두텁고 매출과 이익은 상당히 견고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익의 지속성, 비변동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아쉽지만 이들 회사 중 샤넬은 아직 상장돼 있지는 않다. KPER을 어떤 관점에서 부여할지 예를 든 것이다. 이처럼 회사의 성장 전략과 경영 철학에 따라 평가의 잣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임에는 틀림없다. 희소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고 소비의 끝단을 잡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을 좋아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명품 소비가 줄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다. 영향은 받겠지만 크게 타격받지 않는다. 불황은 부자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부자들의 구성원만 바뀌게 한다. 오히려 부자 대열에 새로 합류한 사람들의 소비는 과시소비 경향이 더 심하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부자들의 소비 욕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는 이유다. 일곱째,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 나는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을 좋아한다. 시간의 가치로만 놓고 볼 때 두 종류의 기업이 있다.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다. 다른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지며 경쟁력이 올라가는 기업이다. 바로 시간을 친구로 삼는 기업들이다. 보통 제조업은 시간이 갈수록 경쟁자가 늘어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시간이 갈수록 브랜드 가치가 쌓여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제조업이지만 시간의 가치로 내 눈길을 확 끄는 기업들이 있다. 첫째는 장인정신이 깃든 역사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들이다. 에르메스, 페라리, 마오타이 같은 기업들이 여기 속한다. 둘째는 수많은 데이터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다. 시간을 벗삼아 가치를 쌓아가는 두 가지 유형의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장인정신이 깃든 역사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 빨강색 헤리티지로 유명한 페라리를 사례로 들고 싶다. 페라리는 1929년에 엔초 페라리가 창업한 자동차 회사다. 페라리는 1년에 2만 대도 안 되게 자동차를 생산한다. 앞으로 증산 계획도 없다.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아는 것이다. 페라리가 자부하는 시간의 가치는 무엇일까? 바로 페라리만의 스포츠카에 대한 고집, 기술력, F1 우승 경험이다. 그런데 그 시간은 누구도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유구하다. 무려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긴 시간의 역사가 페라리의 장인정신과 자부심을 돋보이게 한다. 나는 페라리를 분석할 때 KPER, 즉 이익의 질 중에서 지속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은가? 1년에 2만 대밖에 생산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익의 지속성을 담보할까? 이익은 가격과 판매량의 함수다. 내가 이들에게서 주목하는 것은 비싼 것을 더 비싸게 파는 가격 정책과 이를 받아들이는 충성도 높은 고객의 질이다. 페라리는 창업주를 기리기 위해 매 10년마다 40억 원 이상 하는 스페셜 모델을 출시한다. 이 차를 사기 위해선 페라리에서 최소 5대 이상의 신차를 산 이력이 있어야 한다. 바로 살 수도 없다. 이미 이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스페셜 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원하는 대로 페라리가 차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차 한 대에 100억 원 이상을 받는데도 기다려야 한다. 페라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가치에 경의를 표하는 고객들이다. 결국 장인정신이 만든 시간의 가치가 이익의 지속성을 담보해주는 것이다. 다만 이런 멋진 가치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켜볼 점검 포인트가 있다. 탄소 중립의 시대에 페라리의 멋진 엔진이 미래에도 유효할지이다. 나는 페라리가 어떻게 극복해갈지 지켜보기로 하겠다. 나는 이렇게 장인정신으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들을 좋아한다. 이런 기업들의 주인이 된다면 시간을 벗삼아 함께 부자가 될 것이다. 2. 수많은 데이터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 쌀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양식이다. 현대산업의 쌀은 반도체다. 그렇다면 미래산업의 쌀은 무엇일까? 바로 데이터다. 그래서 나는 데이터로 시간의 가치를 쌓아가는 기업을 좋아한다.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테슬라를 들고 싶다. 테슬라가 쌓고 있는 데이터는 자율주행 기록 자료다. 2020년 12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쌓아온 누적 주행거리 데이터는 51억 마일에 달한다고 한다. 알파벳의 웨이모가 축적한 2천만 마일을 뛰어넘는 방대한 양이다. 테슬라는 사막과 눈길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실제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보행자나 블랙아이스, 타이어 펑크 등 돌발 상황에 대한 학습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테슬라는 미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차근차근 주행 기록 데이터를 쌓고 있다. 데이터로 시간의 가치를 높게 쌓고 있는 것이다. 나는 테슬라를 분석할 때 KPER, 즉 이익의 질 중 확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테슬라의 확장성은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를 주도할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데 있다. 나는 미래의 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빅데이터로 진화한다고 예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기초값이다. 이 점을 투자자들은 주목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로 시간의 가치를 쌓고 있는 기업들을 좋아한다. 아이폰이 전 세계에 깔리면서 시작된 1차 하드웨어 혁신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2차 혁신을 만들었다. 이제 3차 혁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 3차 혁신의 주역은 바로 빅데이터다. 공간적으로 무한한 데이터를 흡수하여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8째, 소유의 소비에서 경험의 소비로의 이동을 만드는 기업. 나는 소유의 소비에서 경험의 소비로의 이동을 만드는 기업을 좋아한다. 부자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사고 싶은 것, 맘껏 사고 가고 싶은 곳, 원 없이 가는 것이겠다. 바로 소유의 소비와 경험의 소비이다. 소유의 소비는 구매이고 경험의 소비는 여행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어느 정도 소유 욕구가 채워지면 그 빈 공간을 더 많은 경험으로 채우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여행을 하더라도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리고 특별한 여행을 좋아하지 않을까? 특히 부자라면 더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행 소비의 끝단은 무엇일까? 공간적으로는 남극이나 북극이겠지만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그 끝단을 크루즈 여행이라고 본다. 누구나 한 번쯤은 크루즈 타고 폼나게 세계 일주하는 꿈을 꿨을 것이다. 시간이 안 된다면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라도 말이다. 나는 대표적인 크루즈 회사로 카니발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을 들고 싶다. 1972년에 설립된 전 세계 크루즈 여행의 1등 기업이다. 나는 이 기업을 KPER, 이익의 질 중 확장성과 지속성에 관심을 두고 분석한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재소비하는 수요를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나는 이 회사의 이익을 커지게 할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주목한다. 특히 구매력 있는 노인 인구는 힘든 여행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을 선호한다. 노인 인구가 크루즈선에서 보내는 시간은 계속 늘 것이다. 카니발 코퍼레이션이 구축한 노선들도 주목할 만하다. 노선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이라면 다른 곳도 가고 싶어 한다. 이익의 지속성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고객이 늘면 크루즈선을 추가로 사야 되는데 부담은 없을까? 당연히 부담은 클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비는 경쟁자들에겐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 시장은 과점화돼 있고 호황일 때도 쉽게 진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나는 이렇게 경험 소비의 끝단에 있는 기업을 좋아한다. 불황의 끝자락에서는 이런 산업의 1등 기업을 더 좋아한다. 이 글을 쓰는 2020년 12월 대형 크루즈선 여러 척이 터키의 어디선가 해체되는 사진이 보도됐다. 코로나19라는 불황의 그늘 때문이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산업의 1등 기업이 준비할 축제를 생각했다. 크루즈라는 여행 산업은 인류가 살아가는 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끝단의 경험 소비를 탐하는 인구는 늘 것이다. 그렇다면 1등 기업의 주주는 이 불황을 즐겨야 할 것이다. 9째, 늘어나는 인구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 나는 늘어나는 인구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을 좋아한다. 선진국 중심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모두들 인구 절벽을 걱정한다. 그렇다면 느는 인구는 없을까? 나는 늘어날 인구로 노인 인구와 모바일 인구를 주목한다.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도 여기에 포진해 있다. 노인 인구 증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혜 산업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산업이 헬스케어와 여행 산업일 것이다. 여행 산업은 앞에서 살펴본 크루즈 같이 소비의 끝단에 있는 기업들이 유망하다. 헬스케어 산업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분야는 다양하다. 의료기기,
신약, 진단키트, CMO, CRO 등을 꼽을 수 있다. 나는 그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례로 들고 싶다. 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석할 때 KPER, 즉 이익의 질 관점에서 확장성, 지속성, 변동성에 괜찮은 점수를 부여하고 싶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라는 관점에서 확장성은 매력적이다.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한다. 신약 개발 업체들이 개발한 신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서 쌓아온 역량과 공장 설계 노하우를 의약품 위탁 생산 공정체제에 도입했다. 그 결과 경쟁사보다 투자비가 훨씬 덜 들면서도 좋은 제품을 생산하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약 개발사들이 힘들게 얻은 결과물을 조용히 만들어주는 사업을 선택했다. 그 결과 매우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됐다. 그렇다면 확장성의 미래는 어떨까? 나는 밝게 예상한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라는 측면에서 탄탄한 미래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나는 늘어나는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 증가를 눈여겨보고 있다. 특히 이들의 지갑이 열리는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헬스케어 산업은 오랫동안 눈앞에 가까이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모바일 인구 증가. 2008년 이후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이 깔리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모바일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새로운 인구가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인구는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다. 과장해서 얘기하면 2008년 이전에는 0명이었으나 이제는 수십억 명이 됐다. 내가 가장 주목하는 인구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인구를 기반으로 위대한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다. 카카오는 KPER, 즉 이익의 질 중 확장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의 파괴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어떤 상품이나 산업이든 카카오 브랜드를 붙이면 명품 모바일 플랫폼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웹툰, 카카오 쇼핑, 카카오 선물하기 등 카카오를 이름 앞에 매단 회사들이 즐비해졌다. 나는 카카오가 홈 시큐리티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집안에 작은 CCTV를 몇 개 설치해놓고 카카오와 연결해 우리 집 강아지가 잘 있는지, 가스불은 잘 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카카오 형제들 중 마천격인 카카오톡은 우리 삶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만약 카톡을 쓰지 않는다면 내가 불편하거나 나는 괜찮더라도 다른 사람이 불편해진다. 10여 년 밖에 안 된 모바일 인구 증가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 이처럼 인구 변화와 이를 기회로 삼는 혁신적인 도전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늘어나는 인구 중에서 모바일 인구 증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간은 모바일 인구의 눈을 누가 더 오래, 더 많이 붙잡는가의 경쟁이었다. 카톡 같은 모바일 생태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미래는 빅데이터의 경쟁이다. 이들 모바일 인구가 뿜어낼 빅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획득하고 더 잘 소화해 가치로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목이다. 열째, 멋진 자회사를 보석처럼 품고 있는 기업. 나는 멋진 자회사를 보석처럼 품고 있는 기업을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투자는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좋은 기업이 싸다면 사면 된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일까?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런 좋은 기업을 품은 회사를 사는 것이다. 지주회사, 복합기업까지 그 관점을 확장할 수 있다. 보물을 직접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보물을 싸고 있는 보자기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 회사들 중에 키움증권을 품고 있는 다우기술을 예로 들고 싶다. 만약 키움증권을 사고 싶다 하자. 키움증권의 비즈니스 모델은 꽤 괜찮다고 판단했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고 쉽게 고객이 떠나지 않는 전환 비용이 높은 회사다. 키움증권 HTS를 써본 사람이라면 어지간해서 다른 증권사 HTS로 옮기지 않는다. 그리고 재투자가 거의 없어서 버는 대로 모두 주주돈이다. 거기에다 저축은행을 2개나 계열사로 두고 있어서 주식담보대출이 매매로 이어지는 생태계까지 갖추어 놓았다. 또한 그 아래 자산운용사까지 두고 있어 간접투자 시장의 성장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키움증권의 시가총액을 보니 3조 6천억 원 정도다. 더 살펴보니 키움증권 지분을 절반 가까이나 보유한 다우기술이라는 회사가 눈에 띈다.
다우기술의 시가총액을 보니 1조 원 정도다. 키움증권을 보유한 가치인 1조 8천억 원과 비교해도 한참 미치다. 더 들어가서 다우기술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IT업이지만 재투자도 거의 없고 매출 2천억 원에 영업이익 400억 정도를 꾸준히 내고 있다. 가만히 보니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괜찮은 기업 같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 보유한 지분의 가치보다 저평가받아 온 것이 국내 시장의 모습이었다. 성장하는 자회사를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판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보라는 것이다. 만약에 좋은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괜찮다면 보물을 감싸는 보자기를 넘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우기술의 예를 들긴 했지만 원래 이것이 주식의 본질이다. 주식이란 누군가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선택지 중에 가장 최선을 찾아야 한다. 우선주를 사는 것도 같은 논리이다. 좋은 주식을 발견했다면 그 주식의 우선주도 들여다보라. 가치는 동일한데 평가율 차이가 크다면 우선주 투자를 고민해라. 이처럼 관점을 계속 확장해서 본다면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11째, 유능한 리더가 있는 기업. 나는 유능한 리더가 있는 기업을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맨 마지막 꼭지로 선정했다. 왜 그랬을까? 기업의 세계에선 리더의 가치가 최상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무제표보다는 미래의 좋은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의 끝에는 결국 리더가 있다. 가격을 만드는 가치의 출발점은 소비자의 지갑이다. 가격의 끝단에는 지갑이 있다. 이렇듯 미래의 좋은 가치를 담는 재무제표의 끝단에도 출발점이 있다. 바로 좋은 리더다. 변화무쌍한 미래의 세상에서는 리더의 능력이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이것이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나의 마지막 관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가 유능한 리더일까? 나는 3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싶다. 첫째, 미래 세상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춘 리더다. 둘째, 그 미래 시장을 엮어낼 힘을 내부 DNA에서 찾거나 외부에서 획득하는 추진력이 있는 리더다. 셋째, 극한의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극복의 정신이 있는 리더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얘기하겠다. 애플을 탄생시킨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부터 시작해보자. 스티브 잡스를 얘기할 때 스마트폰을 빼놓을 순 없지만 그보다 더 오래전에 보인 통찰을 주목해본다. 바로 개인형 컴퓨터의 도래를 일찌감치 내다본 통찰력이다. 개인 PC는 그 당시만 해도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 통찰이었다. 그 후 잡스는 추진력의 리더십도 눈부시게 발휘한다. 제록스의 알토 연구소에서 마우스 기술을 사들인 것이다. 그는 그 당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이 적용된 마우스를 보고 눈을 가린 장막이 환하게 거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역사상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아내 활용한 것이라고도 회상했다. 아이팟의 등장도 추진력의 리더십이 만들었다. 도시바의 1.8인치 하드디스크를 보고 아이팟에 접목해 음악 생태계를 바꿔놓은 것이다. 정작 도시바는 비싸다고만 생각해 써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외부 자원을 과감하게 획득해 혁신의 가치를 만드는 추진력도 리더십의 중요한 조건이다. 애플처럼 위대한 가치를 만든 리더십도 있지만 제록스나 도시바의 경우처럼 실패한 리더십도 투자자들은 경계해야 한다. 빌 게이츠의 통찰력과 추진력도 눈부셨다. 빌 게이츠도 PC 시대의 도래를 먼저 알아본 위대한 통찰력의 소유자였다. 게이츠는 QDOS라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프로그램을 먼저 알아보고 헐값에 사들였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개선해 도스를 탄생시켰다. 여기에 IBM의 도스를 공급하면서 컴퓨터마다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를 기초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게 된다. 빌 게이츠의 리더십이 인류에겐 편리함을 선사해 주었고 작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만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는 디즈니의 로버트 밥 아이거다. 아이거는 쇠락하는 디즈니를 M&A와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사업 추진으로 혁신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아이거의 리더십은 추진력에 있었다. 내부에 숨겨진 훌륭한 DNA를 찾아 큰 가치로 만든 것이다. 아이거는 내부 콘텐츠 자원이 강력한 지적 재산권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픽사, 마블 등을 연달아 인수해
콘텐츠 플랫폼을 탄탄하게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를 론칭해 디즈니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 자원을 찾아내 활용한 추진력 리더십의 좋은 사례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LG전자와 LS 등을 유심히 바라본다. LS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핵심 역할을 할 전력 케이블과 구리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미래 에너지 변화 시대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지는 이 회사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본다. LG전자는 전기 자동차 전장 부품의 핵심을 모두 갖고 있다. 특히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세상에서 주동자가 될 혁신의 단초를 갖고 있다. LG전자가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어떤 자리를 찾아갈지 주목된다. 단순히 OEM, ODM으로 갈지 또는 서비스 회사에서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지 지켜보고 있다. 얼마나 잘하는가는 내재된 DNA를 훌륭한 가치로 끌어내는 리더십에 달려있다. 나는 리더가 어떤 선택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지에 따라 다른 KPI를 부여할 것이다. 나는 주식 투자자이기 전에 한국인이다. LG전자가 성공적인 변신을 통해 한국 기업의 바람이 되길 기대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 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